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먼저 마켓 트렌드를 시작하기 전에 외신에서 나온 속보 소식 한 가지 전해 주신다고요? 네, CNBC에서 브레이킹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뉴스인데요.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오바마 쪽의 소스에 의하면 그동안 자넷 옐런 그리고 서머스 어느 쪽에서 패드 의장이 될 것인가라는 쪽에 시장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오바마 쪽에서 나온 소스에 의하면 서머스가 될 가능성, 몇 주 안에 임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아무래도 그동안 서머스보다는 자넷 옐런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가 향후 이제 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국제 시장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넷 옐런과 서머스 이 두 사람의 팽팽히 지금 그 차후의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서머스 쪽으로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주면서 CNBC가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켓 트렌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아시아 위기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이머징 마켓의 환율 흐름과 그 분석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얘기 들어볼까요? 네, 중국과 관련돼 있는 얘기 그리고 이머징 국가, 특히 동남아시아 관련돼 있는 얘기를 좀 복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수출과 관련된 얘기인데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이머징 마켓의 환율의 변동성이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동남아, 중남미 환율 변동성 확대가 어떠한 영향을 자아내는가? 그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중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 부분부터 살펴본다면요. 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머징 마켓 굉장히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환율 변동성이 결국은 CDS까지 건드리면서 각 국가의 전반적인 흐름도 굉장히 크게 좌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통화 절상률이 인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 엄청나게 이제 통화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통화 변동성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CDS, 즉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국가 부도 위험까지 같이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받아안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이 주요 이머징 국가의 환율과 중국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과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통화 약세에 의해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은 남아있다. 즉 중국 수출의 둔화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중국의 수출 비중 중에서 동남아와 인도, 브라질의 수출 비중이 거의 15% 이상까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고 네. 여기도 좀 보시면 지금 동남아, 인도, 브라질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의 경제 탄력이 둔화되면 중국 수출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지역별 수출 증가율과 기여율을 보시면 동남아의 기여율이 중국도 지금 가장 높고 전체적인 비중도 높고 기여율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의 탄력이 둔화된다면 중국 수출 탄력 둔화는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럼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제품들을 팔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전체 수출 품목을 봤을 때 소재나 산업재와 같은 중간재 쪽의 움직임이 43%밖에 되지 않지만 동남아와 인도, 브라질 같은 국가들을 살펴보게 되면 무려 56%가 이 중간재 쪽, 에너지 쪽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탄력이 둔화될 경우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수출에도 충분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머징 시장의 둔화, 특히 동남아시아의 둔화가 중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 수출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을 통해서 중국에서 완제품이나 중간재를 수출하는 쪽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 인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위기 부상론을 얘기하는가 봤더니 여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중국에 미치는 영향, 이 인도,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가 위기론이 부상하면 중국의 수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출의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한국에
중국의 현재 수출입 동향 주소, 현 주소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는 것들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지표는 예상보다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회복할 것이다, 또 수출 중심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표를 보시면 그렇지가 못하죠. 7월달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평균 수출이라든가 수출이나 수입 모두 최근에 한 2년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변화일 기준으로는 변화가 없고요. 물론 흑자, 경상수지흑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자본수지 측면 그리고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수출의 이제 모멘텀 측면, 증가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수출의 물량이라든지 물가지수 측면을 살펴봤을 때 개선 요인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개선 요인, 즉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은 여전히 좀 제한적인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평균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최근 들어선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과 함께 반도체와 무선기기, 선박률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지금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국면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품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지 한국 수출이 전체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수출 지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내 증시에 있어서 여전히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보죠. 이 중국과 이머징 국가의 수출 둔화를 이겨낼 수 있는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지역별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지역별로 굉장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한국의 지역별 수출 동향을 지난 4월 달부터 7월까지 본 지표인데요. 대미 수출은 약간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대중 수출은 의외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 유럽 쪽에서 약간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적자 지속, 아세안 쪽에서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땐 베트남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대아세안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 이외 지역 쪽에서 그만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중동 수출은 석유화학 제품을 이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품목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동남아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금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말레이시아라든가 베트남 쪽으로는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탄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들 국가의 증분을 제외했을 때 이쪽에서의 감소가 빠르게 나타난다면 국가별 수출에 있어서 동남아 쪽의 탄력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중간재 수출과 함께 대아세안 한국의 직접적인 수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최근에 이제 유럽 경제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럽 쪽의 흐름을 품목별로 살펴보시게 되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옵니다만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자동차,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자동차 부품이나 건설 광산기계, 고무제품 같은 것들이 좀 그나마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쪽은 회복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일부 제품들을 제외하고 지금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압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전기전자 제품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TV 판매라든지 갤럭시 시리즈, 태블릿 이런 쪽의 판매량과 함께 부품 판매가 여전히 잘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별로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이제 증가하는 것은 증가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모멘텀이 약하지만 바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선박 쪽입니다. 그래서 선박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의 회복이 의외로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아직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성차보다는 한국타이어 같은 자동차 부품 쪽, 그중에서도 유럽 비중이 상당히 높고 유럽 쪽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부품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탑픽이라고 보여지지만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중국의 비아디 같은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과열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이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동남아 국가별의 수출 동향은 업종별로 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유럽 경기 회복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종목별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종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